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중간고사 예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38선의 성격은 무엇이고 소련이 당시 미국이 38선 분할 제한을 이의 없이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재 6페이지랑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38선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남쪽 지역에는 미군 사령부가 그리고 북쪽 지역에는 소련군 사령부가 각각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38선이 이제 원래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랑 그 다음에 한국 dob스라는 그런 한시적 특수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 및 상주를 위한 그런 경계선의 성격으로 변화했는데요. 그런 어떤 38선의 그런 성격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미국이 38선 분할 제한을 이의 없이 수용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저희 6페이지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첫째, 소련은 당시 전략적으로 한반도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의 둘째, 당시 소련이 한반도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 확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10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락에 있는데요. 첫째,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유일한 정치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소련군이 서울에 진주할 것이라는 그런 풍문이 유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셋째, 당시 좌익 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심투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민중이 정치 참여 욕구의 분출과 관련해가지고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우익 세력의 조직화에 대해서 한국민주당, 독립, 촉성중앙협의회, 그리고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서술하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익의 조직화 같은 경우에는 미군정의 출범과 함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세력이 송진우와 김성수가 이끄는 한국민주당, 그리고 이승만의 독립적성중앙협의회, 그리고 김구의 한국독립당입니다. 한국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민당 강요들이 인적 구성을 보면은 대지주라던가 도시부유층 출신의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19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한민당이 이념적 성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수 우익으로 분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한 그런 반국 노선을 지향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한민당계 정치인들이 미군정 당국과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미군정 당국과 밀착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승만과 독립적성중앙협의회와 관련해서는 2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귀국 직후 이승만이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이제 모든 그런 정당 그리고 정파가 무조건 대동단결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념적 차이가 큰 좌우익 정당 그리고 단체들의 통합을 이룩한다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익과 우익이 어떤 통합의 조건이라던가 방법 그리고 이제 인정에 대한 태도 등의 문제고 처음부터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입장과 그리고 그런 문제를 차후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는 이승만의 입장 차이는 이제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고 한국독립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한국독립당의 1930년 1월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중국 내 한인교포를 기반으로 상해에서 창단된 그런 독립정당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1940년 전반기에는 임시정부의 지지적 정당으로 활동해가지고 이제 해방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인정의 해방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그런 정치 집단이었다고. 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에 인정이 강력한 정치적 주도 세력으로 등장한 데는 실패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인정 세력의 내부적 분열이 있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익은 비상국민회의를 좌익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해서 좌우익 대결 구도가 심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 그 교재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탁대 반탁의 그런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좌우 진영이 이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통일 전선체를 조직했는데 우익은 비상국민회의를 그리고 좌익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좌우익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익 세력과 관련해서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반탁 운동에 성공해선 것은 이제 김구의 임성 세력이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그래서 반탁운동을 가장 먼저 주도한 김구는 반탁 노선이 국민들이 어떤 전폭적인 호응을 받자 미영 소중 4개국의 임시정부 명의로 신탁통치 절대반대 성명을 발송하였고 그리고 이제 사직이라던가 총파업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락에 이런 인정 세력 주도의 반탁 운동에 대해서 미 군정은 정변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데요. 군정은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파업을 진압하는 한편 김구와 인정 세력에 대해서 불순한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군정청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탁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우익 진영이 이제 친탁통치 절대반대라는 그런 명분을 결집하자 좌익 세력도 좌익만이 통일전선체 구성에 나서게 됩니다. 31페이지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우익 진영이 신탁통치 절대반대라는 명분을 결집하자 좌익 세력도 좌익만이 통일전선체 구성에 나서게 되는데요. 1946년 1월 9일에 이제 좌익의 통일전선체인 민전이 결성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 달락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좌익이 통일 전선체인 민전이 결성대회는 1946년 2월 15일과 그리고 16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데요. 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그런 어떤 정당들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이제 민전이 조선 민족의 완전한 독립 달성과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제시해서 긴급한 민족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선 민족이 현 단계에 부여된 그런 역사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어떤 민주적 여론이라던가 요구를 총괄적으로 대표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공동적 투쟁 본부와 그리고 정부 수립에 있어서 수시로 의회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의회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단계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투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우익의 비상국민회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좌파 통일전선연합체의 민전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좌우합적 7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36페이지에 이제 1, 2, 3, 4, 5, 6, 7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총파업이 철도 부문이 임금투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총파업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 군정이 이를 체제 위기로 간주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9월 총파업과 그리고 10월 인민항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편과 조선공산당의 조직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 어떤 정치적 세력 관계가 변화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대등한 힘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좌우익 세력 관계가 9월 총파업과 그리고 10월 항쟁을 겪으면서 우익이 이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인데요.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과 관련해서는 저의 책 64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좀 요약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성상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6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인민군이 남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군이 개입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이제 기습적으로 남침을 개시했고 그리고 이제 인민군이 전쟁 발발 불과 3일 만에 28일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한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남진을 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65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국군의 작전권이 이제 대전협정에 의해서 유엔군으로 이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미군이 전면적 개입으로 내전적 성격의 전쟁이 국제전 형태로 급속히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이제 북쪽에 유리하게 전개가 되었죠. 그래서 7월 24일 북한군이 급파된 미군 24사단에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가했고 그리고 대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 목포 진주 점령을 거쳐서 8월에는 김천 포항 지역까지 점령해서 그래서 이제 인민군이 전쟁 개시 1개월 만에 낙동강 남서 지역을 제외한 남한 지역의 90% 이상 그리고 인구의 92% 이상을 수중에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시면은 한국전쟁의 두 번째 국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군이 9월 15일 인천 상륙을 계기로 유엔군의 북진과 그리고 중국군의 개입이 이뤄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였고 그리고 이제 10월 8일 38선 이북으로 진동해서 10월 26일에 마침내 압록강까지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서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1950년 10월 25일 이제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한국전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유엔군과 한국군이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3국면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북한과 중국군이 반격으로 유엔군은 호퇴를 거듭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25일경 공산군은 38선 이북 대부분의 지역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38선을 넘어서 이제 남하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제 휴전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이제 소모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국면인데요.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그리고 휴전협정이 성립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9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이제 휴전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군사 분계선 문제였는데요. 공산군 측이 이제 38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주장한 데 반해서 그보다 다소 북진하고 있던 유엔군 측은 이제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접촉선을 주장했다는 점 그런 문제들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문제 4.4 5.입 개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77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종신 집권이 장애물인 헌법의 중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자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승만에게 이런 어떤 종신 집권이 열어주는 개헌 작업이 자연스럽게 자유당의 최우선적 당면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54년 5월이 제3대 총세한 날 대비해서 이승만이 자유당을 철저히 자신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이제 이범석과 그리고 족청계 인사들을 자유당에서 축출하고 자신의 추종자들로 전국적 조직 체계를 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공천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이승만이 개헌 의지에 찬성하는 후보자만들을 공천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 자유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제3대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한 자유당은 대통령이 중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개헌 작업에 들어갔고요. 처음에는 이제 개헌안이 부결이 되었다가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이틀 후에 부결이 통과를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한 숫자는 135.33이었다. 그래서 이제 4.4 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가장 근사치 정수인 135명이 맞다. 그래서 이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유당 측에서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제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이제 정확하게 136.333이다. 그때 이제 자연이나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4, 4, 5의 수학적 원리에서 가장 근사치 정수 135명이 맞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가변화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4, 4, 5 계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적인 계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에 이제 4월 항쟁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4월 항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항쟁은 3.15 선거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이 노골적인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지만 이승만 정권이 일상화된 비도덕성 그리고 한국 사회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한 정당성 위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이승만 정권은 권력 유지라든가 강화를 위해서 반민주적이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수단을 근본하게 동원해서 체제의 경직성이라든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속화되었고 부정부패 그리고 타락 선거를 일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는 이제 둘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195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그리고 도시 노동자 그리고 지식인들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경제 침체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제 위기로 인한 생활고의 심화가 4월 항쟁 발생이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4월 항쟁의 배경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문제, 장면 정권이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하고 붕괴에 이르게 된 배경은 이제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것은 이제 우리 교재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첫째, 장면 정권이 이념적 관계에서 비롯된 정치력의 부재다. 장면 정권의 탄생은 4월 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인했고 그리고 장면 내각 역시 4월 항쟁의 개선자임을 자임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둘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민주당 내부의 분열로 이제 강력한 리더십 행사가 힘들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신구파는 내각 책임제 개헌, 그리고 7.19 선거 후보자 공천, 국무총리 지명, 그리고 내각 구성 등의 권력 배분과 관련되는 모든 정치 과정에서 기획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장면 정권이 폭발적인 어떤 국민의 정치 참여와 그리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행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다음 단락, 군을 통제하는 데 이제 실패했다는 그런 어떤 네 가지 배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10번 문제를 이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0가지 문제 중에서 5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 문제별로 해서 이제 충실히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날 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한 8시 반부터 좀 들어오셔서 출석 확인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시험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 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얘기 좀 나누시다가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니까는 시간은 이제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지해드린 것처럼 줌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요. 시험을 보실 동안은 이제 줌을 모두 켜놓으시고 자신이 이제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교 측에서 제시한 어떤 최소한의 그런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줌 사용이 좀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그 시험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줌 사용과 관련해서 조금 익숙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또 자세한 안내는 또 당일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중간고사 예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